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어서 코로나 상황이 종결돼서 직접 뵙고 소통하고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미래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인데요. 이 내용으로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파워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미래교육의 방향과 과제입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He's an unusual man. See for yourself. 영화 맘마미아 2에서 나와 있는 한 장면입니다. Fernando? 페르난도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는요, 남녀의 연인관계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Mexico, 실제 1959.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Can you hear the drums, Fernando? 이 노래의 배경은 1800년대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구매 시장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멕시코를 침공했고요. 리오그란데강 앞에서 멕시코 청년들이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전쟁에서 멕시코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또 싸우라 그래도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3.1운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노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노예 시장을 노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들은 전쟁을 벌였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교육, 미래사회를 고민한다라고 했을 때 핵심은 테크놀로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미래사회, 미래교육의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인재를 길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어떠한 존재들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인가, 다시 결국 철학의 문제, 가치의 문제, 비전의 문제로 이것이 다시 환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미의 세포들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더라고요. 유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지만 이 안에는 다양한 어떤 세포들이 가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죠. 본능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많이 먹으면 또 살찌잖아. 조금만 먹어야지 라고 하는 절제의 세포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욕망의 세포와 절제의 세포가 서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 다단한 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전시회에 갔더니 이 유미의 세포들을 그린 이동건 작가가 이런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결론이나 한계치를 미리 정해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어제 했던 그 선택을 반복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미래교육, 미래사회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학교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이것밖에 못해. 우리 학생들도 성적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못해. 라는 스스로의 결론이나 한계치를 정해버리게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미래교육, 미래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상력을 작동해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우리가 개발자인가요? 주어진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스스로를 인식해 왔었던 것은 아닐까요? 국정교과서의 체제, 거민정교과서의 체제, 그리고 국가가 정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로서의 위상을 가졌다면 우리들 스스로 결론이나 한계치를 정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사회, 미래교육의 핵심은 이러한 결론과 한계치를 정해버리지 않고 스스로 상상력들을 발휘하고 학교 자치와 교육 자치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우리들 스스로의 활동 공간, 사유의 공간을 넓히고자 하는 이러한 장면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혁신교육과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성과가 나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자발성과 주체성이 핵심이었죠. 탑다운 방식의 모형을 극복하고 바텀업 모형으로 나갔던 거죠. 그리고 개인 간, 주체 간, 학교 간, 교육청 간 네트워크가 결합되면서 하나의 가치를 확장해 왔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장성입니다.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인근의 학교를 견인하면서 어떻게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말들은 사실은 혁신학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일반 학교에서도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학교만 바꾸면 되나요? 아니죠. 교육청과 교육부도 함께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과 제도와 인사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요구됩니다. 이 가치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역성의 가치입니다. 그동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는 분리할 거냐, 폐지할 거냐, 통합할 거냐, 이런 거 갖고 그동안 갈등을 해왔었는데요. 지금은 실용적 관점에서 연계 협력론으로 나아가자 이런 생각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을교육 공동체, 혁신교육지구 사업, 마을교육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과거에도 우리는 학교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죠. 부분의 개혁이 아니라 총체적인, 전체적인, 전면적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철학과 문화와 교육과정과 수학과 평가를 함께 묶어내는 총체적인 변화를 이제 꿈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혁신교육을 그동안 해오면서 10년 동안 사실은 적어도 공교육은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관점으로 최소한 학교는 이래야 돼 라는 생각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죠. 이 로켓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1단 로켓 추진체를 버리고 2단 추진체가 다시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미래교육, 미래사회에 대한 담론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성과들을 계승하면서도 이제 또 한 번 더 나가야 되는데 그 또 한 번 나가는 그것을 저는 최소주의 모델에서 최대주의 모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이야기들이었다면 이제는 공교육이 최소한 이 정도까지 보일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해내는 것, 이것이 아마 혁신교육 2.0, 3.0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미래교육, 미래사회의 담론과도 결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정책 변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과거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부가 다 가지고 들어갔고 교육과정 평가원이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과정에서 거버넌스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교과의 어떤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수포자, 영포자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교육과정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너무나도 많은 양과 지식을 교과서에 우겨놓고 있다. 그런 어떤 비판들을 받아왔었는데 아마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면 이러한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고교학점제일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부터 실행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출석 일수로 졸업 기준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졸업 기준에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통해서 도달해야 하는 거고 졸업 기준에 부합되는 자격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위제라고 하는 것이 양적인 개념이었다면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성취 기준에 도달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질적인 모습들이 결합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제 교육과정이 한 번 더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2016 개정교육과정을 넘어서서 2022 교육과정 개편의 논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있죠. 교육과정이 한 번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제도도 또 한 번 바뀌어야 합니다. 자사고라든지 국제고, 외고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2025년도입니다. 공통교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택교 과목들은 내신 절대평가제로 성취평가제로 전환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에서 2028년도는 또 한 번 우리 교육이 큰 노동하게 되는 판을 바꾸게 되는 변곡점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게 됩니다. 알다시피 학령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과 지역 소멸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되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통합학교에 대한 논의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도 뭐 1교, 4캠퍼스, 3캠퍼스 이런 모형들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우르는 통합학교, 통합운영교의 모델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그만큼 우리 교육이 조금은 더 유연해져야 되겠다. 이런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돌봄에 대한 요구들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자체 이관을 당연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라고 해서 돌봄을 가져가는 것을 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들도 전문성이 없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죠. 두 번째로는 고용 이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돌봄 전담사나 이런 분들이 이관 자체를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돌봄의 질이 높냐라고 봤을 때 물론 높은 학교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야 한다라는 요구들도 있지만 역으로 통합을 해서 의미 있게 질제고를 해야 한다라는 요구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 과정에서 이런 돌봄의 수요들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역시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냐 통합이냐를 갖고 고민하다가 최근에는 연계 내지는 협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마을교육과정 내지는 지역교육과정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을 우리가 소멸하고는 있는, 지역 소멸을 우리가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남아야 하는 거고 그 안에서 고용 창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지역에 많이 남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교는 그동안 섬처럼 존재해 왔었다. 혹자는 학교가 눈치가 없는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와 지역이 어떻게 서로 상생할 수 있겠는가? 학교는 마을을 소비하려고만 든다, 소비하려고만 한다.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결국 학교와 지역 간의 상생 담론이 필요한 거죠. 지역이 소멸되면 학교도 죽게 되고 학교가 죽게 되면 지역도 죽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이 학교로 나아가고 학교가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을교육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지역교육과정 내지는 마을교육과정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에 의한, 마을을 위한, 마을에 관한 교육과정을 혹은 마을을 통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담론들이, 실천 담론들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 내지는 원격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대면으로 만났던 연수들을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들도 하나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온라인 교육을 해보니까 한계가 명확하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얼굴을 맞대고 눈빛과 눈빛이 교환되면서 마음과 마음이 교류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수업의 효과가 높아지는데, 온라인 교육만 갖고는 좀 한계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들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대체제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었는데, 한계가 있는 관점에서 보완제로서의 어떤 위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는 이제 혁신학교 운동도 계속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교육 1.0은 소수의 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모델을 제시해왔던 모델입니다. 혁신교육 2.0은 혁신학교가 제도화되고 지역가치가 결합이 되죠.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양쪽으로 확산이 되죠. 그리고 질적인 심화를 우리는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만 바뀌면 될까요? 아니죠.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국가 수준의 정책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즉, 이 정책 가치가 확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을 밟았던 이 학생들이 대입에 있어서 예를 들면 불리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 가치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또 초중고 고등학교 교육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겠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과 직업교육도 함께 바꿔나가야 합니다. 531 교육개혁안의 한계, 95년도에 만들어졌던 김영삼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531 교육개혁안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뛰어넘을 것인가.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 교육계의 어떤 밑그림은 여전히 우리가 531 교육개혁안을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도 세계적인 수준의 학교를 만들어내면 어떨까요? 왜 우리는 헬레네 랑에라든지 프레네 학교라든지 발도르프 학교와 같은 학교를 부러워만 할까요? 우리 혁신교육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도 깊은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이러한 어떤 학교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요? 이제 국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 학교 자치 모형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육 자치의 핵심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가져오는 것이 핵심은 아닌 거죠. 궁극적으로는 학교 자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으로, 학교혁신을 넘어 교육혁신으로, 교육혁신을 넘어 사회혁신으로 우리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혁신교육 3.0의 비전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혁신교육 3.0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시를 엄청나게 많이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시만을 바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앞으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혁신 내지는 개혁을 통해서 하나의 전망을 보여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명문대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것이 저는 평생교육과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양 강좌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직업의 세계 안에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생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공무원들만, 대기업들만 평생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평생교육의 체제 안에서 또 다른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필요한 역량들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그러면 주로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는 거의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가서 배울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공부하고 싶을 때, 역량을 더 향상시키고 싶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회가 한국 사회에는 대단히 제약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등교육입니다. 결국 보낼 만한 대학들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그냥 수능 성적이 높은 수준으로 서울에 입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드는 이러한 구조를 깨야 되겠죠. 앞으로 곧 대학교 역시도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이러한 문제들에 우리가 좀 더 에너지를 쏟고 고민을 해야 유초중등교육에도 또 다른 전망들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고등교육의 길은 크게 세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시장주의이죠. 고등교육은 다 시장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대체적으로 이러한 시장주의 속성을 쓰고 있죠. 북유럽 국가들이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대학 특성화 모델입니다. 대학 특성화라고 하는 것은 고등교육 안에서도 사실은 교육, 연구, 직업이라고 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 나름의 특성화된 모델들이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잘 가르치는 대학들이 많이 나와야 하고 이러한 대학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학생들에게 진학과 진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서열화가 공고하게 형성되어져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은 지방에 있는다는 이유로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거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학생들이 몰려드는 이러한 구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앞으로 대학 특성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대학에도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심화될 텐데 지금이 바로 고등교육을 개편하고 혁신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공형 사립대학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 여전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고등교육을 하나의 시장 영역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런 개편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교에다가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쏟느냐라는 국민적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최근에 보니까 폴리텍 대학들의 취업도 잘 되고 교육의 질도 높다라는 평가 속에서 이런 폴리텍 대학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들, 도제들로부터 직접 기술을 배우는 이러한 과정들이죠.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들 같은 경우도 이런 폴리텍 대학의 모델로 좀 더 전환을 해서 직업 중심적인 실용적인 어떤 교육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등교육의 예산을 적지 않게 쏟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사업성 예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교육과정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휘발되는 예산의 속성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A대학에 좋은 모델들이 있으면 인근에 있는 대학들과 자산을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되고 여기에 광역 지자체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보다는 대학원에서 훨씬 더 고급 지식들을 많이 배우죠. 그러면 앞으로 이 대학원을 보다 많이 특화시켜서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학원에서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들, 독일과 같은 데가 아주 그 제조업 강국이면서도 상당히 이제 요즘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체제인 건데, 이 독일과 같은 데가 대학원이 상당히 특화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메카로 대학이 좀 더 개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는 거고 나이 들어서는 가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고민하면서 몇 가지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 국민의 과거의 관점에서 교육을 인지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인가.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대우를 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인형공세와 저항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혁신교육,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설득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번아웃 현상의 극복입니다. 실제로 하나의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 4, 5년 이상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면 지치게 됩니다. 혁신 리더 교사들이 지친단 말이에요. 이러한 번아웃 현상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혁신에 관한 추동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혁신 무풍지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0년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꿈꿔왔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관점, 관성, 관행, 경로 의존성에 입각한 학교 모델을 보여내는 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풍지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견인해 나갈 것인가.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과연 리더가 빠져나가도, 리더가 바뀌어도 학교 혁신은 지속 가능한 것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혁신을 넘어 사회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를 텐데요. 어떤 학교에서는 우리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뭘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 뭘 도와주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말 꺼낸 네가 해. 이렇게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 나는 뭐가 돼? 당신만 좋은 교사야? 이러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치고 나가려고 했을 때 치고 나가지 못하는 학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자꾸만 키워나가야 되는데 키워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우리 학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 제안과 아이디어를, 꿈을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학교입니까? 그렇지 않은 학교입니까? 앞으로 이제 이 학교 자치 담론이 심화되면 될수록 교육 격차의 문제는 더욱더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수, 유아, 이러한 급별에 맞는 혁신교육 모델을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사실은 농어촌의 작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델이 구축되어 왔었습니다. 핵심적인 가치와 철학과 본질은 그대로 계승한다고 하더라도 유아와 고등학교, 초등학교, 초중고, 특수까지 아울렀을 때 혹은 직업계를 포함했을 때의 급별에 맞는 모델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앞에서 동영화와 이영화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혁신교육이 혁신학교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지역의 색깔에 맞는 시간에 따라서 혹은 급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모델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이영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알다시피 수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비율을 확대하게 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되었는데요.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공정성을 확대한다는 것이 수능을 확대하는 걸까요? 저는 달리 봅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성 속에서의 공정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획일화된 공정성으로 다시 회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공정성 담론의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펭귄과 오리와 참새, 코끼리가 있었을 때에 각자의 방식에 맞는 평가치제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모두 다 물고기한테도 나무에 또 빨리 올라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정성 담론의 재해석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이제 교육청에서도 최근 들어서 어떤 혁신학교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교육청의 문서들을 보니까 자치와 분권, 자율, 미래사회와 참학력, 역량, 에듀테크와 개별화, 자기주도성과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네 번째가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인 심화를 꿈꾸고 있는 것이고요. 실험학교의 이미지와 파괴적인 혁신까지도 꿈꾸고 있습니다. 이때의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왜 국가가 정해진 교육과정에 교과목만 운영해야 되는가? 우리 학교와 지역에서 교과목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또 하나는 이제 10년의 어떤 학교를 놓고 봤을 때에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학교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실천했는지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나눠야 되겠죠. 성과는 성과대로, 실패는 실패대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와 지역이 함께 상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을 교육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네트워크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통합과 연계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는 현재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꼭 혁신학교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학교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중점에 놓고 방점을 찍고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것인가? 저는 학교와 지역 상황에 맞게끔 다양한 것들이 실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상력을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관점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각선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육교가 최근 들어서 없어지는 추세에 있죠. 운전자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볼 거냐, 보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감정은 달라질 겁니다. 바로 운전자 중심이냐 보행자 중심이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융합입니다. 그리고 주체의 융합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끼리 모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학생의 생각, 학부모의 생각, 시민사회의 생각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유니버셜 디자인 포 러닝이라고 하는 보편적 학습 설계에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 뭘까요? 학생들이 배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걸림돌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인 것이죠. 이러한 학습의 장애 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 예를 보여볼까요? 김성주 선생님이 수포자 문제를 가지고, 수학 포기자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수포자가 사실은 단위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학습 능력이 있냐 없냐, 수학 성적이 필요 있냐 없냐를 가지고 진정한 수포자와 수학을 못하는 착한 수포자와 수학 성적이 필요 없는 수포자로 종류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요, 수포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수포자 하면 학생 너가 예습복습을 안 해서 그래, 학자들은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이 논문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학의 학문적인 특성이 있죠. 예습복습을 안 하거나 앞에 선수학습이 안 되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논리적이고 또 기호를 통해서 이야기가 풀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유계적인 어떤 과목 속성이 상당히 강한 학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부정적인 수학 경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 자체가 즐거운 과목이고 재미있는 과목이다라기보다는 공포스러운 과목으로, 재미없는 과목으로,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수학에 대한 어떤 사회문화적인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지되어져 있습니까? 한마디로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과목으로 인지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킬러 문항이라든지 어려운 문항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변별력을 위한 도구로서 수학이 과목이 포지셔닝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결국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정의적인 영역들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과정에서 수포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포자 문제라는 것들이 단순하지는 않고요. 상당히 이제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상당히 이제 교육 현상이라는 것들이 생각처럼 단순하지는 않다, 복잡하다라는 것들이고 구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요. 평가와 수업과 교육과정과 제도와 대입과 학벌 사회까지의 문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관점을 놓고 본다면 이것은 결국 학생의 어떤 시선에서 우리 학교의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본격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래교육이라는 것들은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래사회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사회다. 객관주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정해졌다는 거죠. 정해진 미래라는 것들이 이런 거죠.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니까 학교가 몇 개가 앞으로 문 닫게 돼. 이런 것들이 객관주의적 속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성주의입니다. 미래교육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다. 미래사회도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미래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주어진 미래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미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유방남 박사의 보고서는 회의서의 이론을 차용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계 애호가들의 천국이 된다라는 거죠. 에듀테크 이쪽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보존주의자들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해봤는데 시원찮더라. 전통적인 방식들이 제일 좋아.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거 나와도 종이로 책을 읽는, 종이 신문을 읽는 손맛이 더 중요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보존주의자들의 저항일 거고요. 낙관론자들의 점진적인 변화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러한 에듀테크나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자라는 생각들입니다. 선생님들은 이 세 가지의 방향성 속에서 어떤 방향을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5가지입니다. 제가 관련된 논문들을 바라봤을 때 미래교육이라는 이야기들은 이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산업화 시대의 표준화된 교육체제의 탈피입니다. 두 번째가 마을과 지역의 재발견입니다. 글로벌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컬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배움터의 확장입니다. 이때의 배움터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넘나들며 배우기의 가치의 실현입니다. 교과와 교과 간 넘나듦, 학교와 지역 간의 넘나듦,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넘나듦, 주체와 주체 간의 넘나듦, 이러한 배움터의 확장이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가 시민성의 강화입니다. 왜 시민성이 강화될까요? 지금 뭐 팬데믹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일개 국가의 노력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지구적인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시민성이 갖춘 그러한 인재들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불확실성 사회에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지구적인 위기 상황, 생태 전환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시민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또 하나가 평생교육과 공교육의 융합과 연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교육의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 학습자 맞춤형 교육 내용 및 방법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되고 네트워크형 학점 연계체제가 중요해진다. 좀 더 디퍼러닝이라고 하는 깊게 배우는 것과 융합이라고 하는 크로스 오버러닝이 매우 중요하다. 에듀테크가 중요하고 이제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를 넘어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드 로즈가 쓴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사실은 미래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로 보느냐.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개인성, 고유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 친구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학교 체제에 너가 맞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학생의 특성을 보고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걔를 맞춤형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해 줄 거냐. 이 문제가 이 산업화 시대의 어떤 학교 모습에서 탈산업화 시대 내지는 다음 단계의 어떤 학교의 모습을 상상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살만 칸, 이 칸 아카데미를 만들었던 이 살만 칸이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당신은 커리큘럼을 표준화할 수 있지만 배움을 표준화할 수는 없다. 그 어떤 내도 똑같지 않다. 적극적인 배움, 주도적인 학습은 각각의 학생에게 언제 어디서 배울지 결정할 자유를 주는 데에서 시작한다. 전통적인 교실에는 단 한 사람, 즉 교사에게서 나오는 단 하나의 속도만 존재한다. 스스로 속도를 조절한 학습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속도를 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가 바로 좀 더 유연한 학생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에 말씀드렸던 넘나들며 배우기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공교육을 떠났던 친구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분석해낸 책인데 잘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마을 안에서도 배움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이런 넘나들며 배우기를 학생들에게 촉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들 스스로가 선생님들부터가 지역을 알아야 되고 지역에서 정주해야 하는 이러한 과제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사회, 미래교육이라는 것들이 과연 뭘까? 저 12명의 이노베이터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만나봤을 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로는 이 기업가들이라든지 에듀테크 전문가들이라든지 교사들도 이제 만나보고 거꾸로 교실의 정찬필 PD도 이 책에서 만나봤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학력과 학벌주의 효용성이 다해가더라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선진국들을 빨리 따라잡아야 했을 때는 모방자라고 주입
지식 교육이 강한 이런 인재들이 필요했는데 이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 체제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창발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였고요. 이런 인재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본인들은 그러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미스매칭 현상이라는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플랫폼 방식의 학습 콘텐츠 개발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마 경로용 학습을 모색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기술을 활용하면 이미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학생이 평가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어디가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학습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부족한 영역들을 그쪽으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이런 경로용 학습을 통한 개별화 교육이 기술상으로는 일정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가 사실은 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인터넷상으로 하면 뭐 게임에 빠지거나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러한 경로용 학습의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잘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일수록 그 길들을 잘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유튜브에서 웬만한 고급 지식들도 다 검색이 가능하고 의미 파악이 가능해진 상황일 텐데 그럼 공교육은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의미를 찾는 교육이어야 된다. 두 번째가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전인교육과 시민교육과 문예체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미래를 찾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대학과 유초중고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 이게 결국 마을 교육과정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업혁신은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철학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혁신교육은 지나가고 미래교육이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교육이라는 것은 현재의 과제와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는 건데 이러한 과정들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혁신교육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교육 없이 미래교육은 없는 거다. 오히려 우리가 본질을 놓쳤던 과정들을 회복하는 것이 미래교육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듀테크든 뭐든 간에 하나의 기술이 촉발하게 되면 한참 또 올라가죠. 기대치가 올라갔다가 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서서히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격 교육 에듀테크 한참 막 기대치가 올라갔다가 해보니까 실망감과 한계가 있죠. 이것을 그러면서도 또 길을 찾아가면서 서서히 균형을 찾아갑니다. 이것을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 이런 조정 국면의 상황에 우리들이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성의 철학의 관점에서 학교를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가 기사를 봤을 때, 저쪽 중국의 우한이라는 데에서 어떤 전염병이 돈다라는 조그만 기사를 맨 처음에 봤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중국의 어느 한 지역에 있었던 그 조그만 기사의 내용들이 어느 날 전지구적인 문제로 나의 일상에 어마어마한 변화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세상 자체가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복잡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결과 생태의 관점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비의 날갯짓이 이후에 토네이도로 발전되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뉴턴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조그만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의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합리 모형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역시도 잘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학을 배웠지만 현장에 갔을 때에 그런 어떤 얘는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지 저런 식으로 대응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성적으로만 딱 판단되는 것들이 아니죠. 상당히 감성의 문제와 감정의 문제가 결합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복잡성의 철학에서는 갈등과 위기라는 것들을 오히려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학교가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멈춰졌었는데 멈추고 나니까 학교라는 데가 어떠한 공간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는 과정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실금 지침, 뭐 끊임없는 지침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찔끔찔끔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 규제와 지침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건데 이것들을 일정하게 해소해주지 않으면 현장에 어려움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와이파이 못 쓰게 했죠. 상용 이메일을 못 쓰게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지금 풀어줬는데 학교가 별로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어떤 규제와 지침이 너무 많은 것들은 아니냐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끌어내리기 문화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가운데 뭔가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봅시다. 이랬을 때에 기다려봐. 지침이 올 거야. 이렇게 이제 나가는 학교들도 있었고요. 또 누군가가 막 제안을 했을 때에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니만 잘났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끌어내리는 문화가 작동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학교 간의 격차가 혹은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면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더욱더 교육과정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러한 그 논의사항들이 있거든요. 이제 학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가? 미래 교육의 에듀테크의 전면적인 적용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양극화 현상은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잘 대응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났을까? 돌봄교실에 대한 요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공용학습 플랫폼을 통한 통일성이 바람직한 건가? 시장 영역에다 맡기는 것이 나은 건가?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자율 선택이 맞는 것인가? 그러기에는 또 우리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민간 업체, 민간 회사에다가 올리는 것들이 맞는 건가? 처음에는 공짜로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료화 하겠죠. 어느 순간 우리가 또 노예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게 됩니다. 또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이 별개인 건가요? 학교 자체와 교육 자체는 미래교육 담론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주제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EBS나 유튜브의 내용을 링크 걸어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랬을 때, 그러면 공인요원이 틀어도 되지? 교사가 왜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전국 단위에서 수업 잘하는 교사를 뽑아서 혹은 AI 교사가 수업을 하면 되지. 교사가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결국 공교육의 정체성은 뭐냐? 교사의 정체성은 뭐냐?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나카라는 사람이 SECI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위기 상황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갔던 우리의 경험들이 있게 되는 거고 이러한 경험들을 축적해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공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내 수업이 성공했는가, 어떨 때 내 수업이 실패했는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러한 어떤 실천의 경험이죠. 이걸 암묵지라는 것들을 어떻게 체계화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교육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맨땅에 헤딩을 했었던 그러한 경험 체계를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조계라든지 의료계 쪽에서는 판례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실천 경험들을 후세대들에게 잘 전수해주는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의외로 우리 교육계 쪽에서는 이러한 전수 체계가 상당히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미래 교육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는데 신일진 선생님의 그 교사 실제감이라는 이야기들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감의 원리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업은 선생님은 전국 단위의 슈퍼스타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나를 잘 알고 있는 선생님과의 의미 있는 교류, 만남이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의 교사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선생님들의 어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기획 역량이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실체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갖느냐 안 갖느냐라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원리는 사실은 오프라인상에서 작동했었던 수업의 원리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 있어서의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에 있어서의 차이가 크게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교육국정세상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에 학부모들도 그랬고 교사들도 그랬고 일정한 불만 요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든지 피드백이 없는 모습들이라든지 소통이 안 되는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한계들이 교사들보다는 학부모들이 더 불만이 많았던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어떻게 우리가 줄여나가서 이것을 자산화해 나갈 것인가.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것들은 피드백이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피드백일 텐데 학생들이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해서 배움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계성이나 기획력이랑 재구성이라든지 삶과 연결되는 수업이라든지 상호작용이라든지 피드백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원격 수업 내지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원리가 원격 수업과 별개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원격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 갖고 있는 매체적인 한계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질에 있어서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적절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그 학습자의 개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요소들을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에 강한 청년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영상에 강한 학생들, 시각, 청각, 감각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라는 것들이 뭘까? 그러려면 학습자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죠.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학습이 대단히 필요한 거고 거기에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전략 이걸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 점프가 일어나게 만들어내는 사고력이 향상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수업이 갖고 있는 또 경험을 해보면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뭐 학생들이 직접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패들렛이라든지 채팅에다가 공유 문서에다가 자신의 생각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적어내는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많은 책들이 경험이 지금 공유가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더라. 학생들이 결국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이번에 더 떨어졌거든요. 이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성적이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제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더 유튜브라든지 야구 경기 사이트 등으로 이동을 하면서 딴짓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놓고 딴짓한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관계 맺음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던 학생들이 갖는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눈빛과 표정을 제대로 알기가 상당히 어렵더라라고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또 그 학교에 들어가서는 맨날 평가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제를 교과별로 막 쏟아냈을 때에 학교에 와서는 수행평가하기가 버거웠었던 평가하러 시험에 학교에 온다 이런 말들까지도 나왔던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평가 체제를 제대로 나가게 해 나갈 것인가 과정심 평가나 이런 것들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던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실험이라든지 실습 과목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상당히 가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교사를 꿈꾸는 건가? 관리형 교사인 건가? 아니면 설계형 교사인 건가? 관리형 교사라는 것은 남들이 만든 컨텐츠를 그냥 활용하는 사람인 거고 설계형이라는 것들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인 거고 학생들의 입맛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건데 어떤 유형이 바람직한 겁니까? 관리형 교사로 갔을 때는 결국 교사의 정체성의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설계형 교사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습 촉진자로, 관리자로, 포트폴리오 관리자로서 어떤 역할이 더욱더 확장될 거다. 이러한 어떤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됩니다. 결국 학교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봤을 때는 관계성과 상호작용과 온기와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성을 일러내야 된다. 이 공동체성을 학교에서 일러내야 된다. 공화주의적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의미와 삶이 만나는 학습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결국 학교의 존재 이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웬 4월의 눈인지요. 봄오기 그리 어려운가 봅니다. 남들은 참 쉽게도 아이 키우던데 왜 나는 아픔과 절망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속상한 마음에 눈물 흘린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가 우리 학교에 진학을 했고 도통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던 아이가 언제부터인지 학교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선생님이 참 좋은 것 같아. 교장 선생님이 매일 아침 정문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이의 표정에서 작은 미소를 보았지만 그땐 미처 몰랐었지요. 오늘 아침 아이를 등교시키며 참 놀라운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눈이 와서 서둘러 학교로 향하는데 차 안에서 아이가 말을 건넵니다. 엄마, 오늘 같은 날씨에도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실까? 에이, 오늘 같은 날에는 쉬셔야 되지 않겠니? 아이는 낙담한 표정으로 에이, 그래도 나오셨으면 좋겠다. 또 조금 가다가 아이가 다시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안 나오실까? 그 말을 하고는 창밖을 기웃기웃거리더군요. 한참을 더 가서 아이가 다시 말을 건넵니다. 엄마, 만약에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시면 따뜻한 커피 좀 사주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왜 이리 가슴 찡하던지요. 평소 말도 없고 혼자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아 제 속을 그리 썩이던 아이가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생각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만큼 학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안절부절 못하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엄마, 교장 선생님 나와 계셔. 커피. 저는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 몇 개를 담은 검은 봉지를 아이 손에 들려줍니다. 눈길에 비틀거리며 조심스럽게 교장 선생님께 다가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봅니다. 부모도 못했던 다 큰 아이의 마음을 녹인 그 힘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눈물 흘리다 돌아오는 행복한 길. 감사하는 마음 몇 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죄스러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이 학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입에 올리기에는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이름 때문에 종종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 학생들의 설득을 어른들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떤 학교일까요? 강성환 기자입니다. 대변초등학교 부학생회장인 5학년 하준석 군은 지난 학기 선거에 출마하면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인분이 연상되는 학교 이름을 꼭 바꾸겠다는 거였습니다. 대회나 공연 같은 사회자가 대변초등학교 나오세요라고 하면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이 똥이나 변기초등학교라고 비웃거나. 대변초등학교는 기장군 대변리, 지명에서 딴 이름. 하군과 친구들은 지명 유래와 전통 때문에 고명 변경을 반대해온 어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교생 70여 명이 동창회와 마을 어른들에게 직접 편지를 썼고 이렇게 해서 이 학교는 명칭이 좀 바뀌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학생들의 그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냈을 때 시민적인 효능감이라든지 정치적 효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을 어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3.1 운동이라든지 광주학생 운동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우리 역사의 주요적인 순간에 주요한 순간마다 학생들이 나섰고 개입했는데 이들을 누가 어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시민성들을 잘 길러내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앞으로 이 미래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이 위기에 잘 대응했던 학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판단이라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 합리적 근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건강한 의사결정 구조, 합리적 업무 분장,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어떤 기본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혁신교육의 기본기라는 것들이 있어야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응을 잘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지점 안에서 결국 철학의 문제라는 것들이 왜 중요한 건가?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지, 이 혼자 학습하는 학생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학습 내용은 뭔지, 온라인에서 더 많은 배려와 섬세한 수업 설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학습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그 실천 전략이라는 것들은 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좋은 학교는 제가 볼 때는 빼기와 더하기의 철학이 앞으로 같이 만나야 합니다. 공간과 시간과 관계와 수업과 교육 과정을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실천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고 나눠야 됩니다. 네 번째가 학생의 삶을 성장시키는데 그것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가장한 편의주의에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는 어떤 아이들을 길러내겠다라고 하는 철학과 비전이 있는가? 우리의 교직 문화는 협력하고 있는 것인가? 학교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수업은 사회주의로 바라보는가? 공유주의로 바라보는가?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에 관한 동일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변혁적, 분산적 리더십을 작동하는가? 학습 공동체는 구축되어져 있는가? 중장기적인 비전이 있는가? 학교는 지역사회 생태계의 일원인가 고립된 선인가? 편한 타율과 피곤하지만 의미 있는 자유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그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교를 보게 되면은 이런 교수 설계팀, 디자인팀, 영상팀, 프로그램팀과 같은 이러한 어떤 협업 구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원 없이 다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미네르바 대학과 같은 데를 우리가 좀 놓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이러한 온라인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 사전학습 평가라든지 토론이나 발표 쪽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학습의 모델들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고민해 가면서 이 블렌디드 러닝의 의미를 보다 좀 더 발전시켜 나가자. 그렇죠? 이러한 어떤 지점 안에서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의 혼합이 필요한데 동료가 교사가 되고 또 교사가 학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장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교수 학습 전략의 혼합도 필요하고 디지털 기술의 혼합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러나 여전히 이 온라인 학습은 오프라인 교육의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사빌라 비숍이 그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이제 왔었죠. 왔을 때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고전에서 선정된 과목을 가장 크고 시끄러운 소리로 읽고 암송하는데 이러한 교육은 사고력을 발전시키거나 그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아마 이제까지의 교육은 애국자 사색하는 사람, 정직한 인물을 양성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런 어떤 비판의 글이 지금은 어떨까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시민,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 또 공공적 관점을 가지고 실천하는 이러한 시민들을 우리 학교에서는 길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나 21세기의 재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며 낯선 상황에서 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18세의 함정을 정말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어. 이 이야기 갖고 훈장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평생교육과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계속적인 기회가 제공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공동체성과 관계성과 시민성, 혁신교육, 그리고 내 삶을 가꾸는 학습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개개인성과 고유성을 위한 어떤 공교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남 박사님의 책을 보면 미래교육의 방향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모두 일 안 바뀐다. 모두 일 시장으로 넘어간다. 모두 삶이 시민이 주도하는 세상이다라는 건데, 학자들은 모두 2로 갈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어떤 세상을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모두 3이었다는 거죠. 이 모두 3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정동 선생님의 축적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 개발도상국들은 실행 역량은 있지만 개념 설계 역량은 없다고 얘기해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개념 설계 역량이 있는 건데, 이러한 한 방에 이것들이 개념 설계 역량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경험의 축적과 사람에 대한 대우와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노와이 철학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인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 앞으로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개발했다라든지 마을교육과정을 실천해갔던 이런 한 분 한 분 학교 혁신을 해봤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우가 필요하고 그 경험이 축적이 되어야 되고 왜 이것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미 공유와 이 속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상상력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좀 더 우리가 학습 복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단순하게 뭐 무상복지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교육과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게 이제 포용의 관점에서 그려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혁신, 포용성이라는 게 복지국가로 가게 되면 포퓰리즘으로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혁신성이 결합돼야 된다. 이 혁신성은 유연성의 가치와 결합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공교육이 그동안 상당히 경직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내 안에 굳어있는 그런 어떤 관점들, 생각들, 철학들을 어떻게 깨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가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만들려고 그랬다가 시민사회가 저지를 했어요. 과학고 만들 돈 갖고 일반 학교를 지원하자 해갖고 교당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았는데 학교의 교육과정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가 이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알다시피 펴고 있는데 이것을 이러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발굴해내고 교과목을 개발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개별학교에다가 다 짐지우지 않는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평생교육 이 오상가 같은 데도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그 어떤 현장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중간 지원 조직과 같은 시스템 그리고 교육청과 어떤 지원청의 역할 기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우리의 과제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아름다운 법인이라든지 시드스쿨이라든지 어점스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단법인 점프 이런 사단법인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조직들을 잘 활용을 해서 마을에 있는 자원들이 있죠.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 나가는 것들도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문성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우리가 알아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리보다 전문성 있는 그런 조직과 단체와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교육과정의 맥락 안에서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학교 자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김옥동 박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학교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침이 한 1000건 가까이 되는데 30%는 반드시 필요한 지침인데 나머지 56%는 폐지해도 아무 학교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13% 정도 수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불필요한 지침들을 없애고 규제들을 없애야 학교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품위제도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기업들은 이런 품위제가 많이 약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도 구글 문서만 하더라도 동시 접속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동시 접속해서 동시에 페이퍼들을 작성해 나가는데 이러한 체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상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자체에 대한 담론 속에서는 이런 자율성과 전문성과 책임성과 청무성, 신뢰성과 민주성이라는 가치들을 함께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민주주의의 정원이라는 책에서 빅하우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거친 방식들입니다. 진보를 빅하우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비전은 큰데 실천하는 전략이 시원찮다 보니까 변화가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보수는 스몰아우로 얘기를 해요. 안 바꾸고 싶은 거죠. 우리는 빅왓을 품고 스몰아우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망원경과 같은 비전을 품되
현미경과 같은 실천 전략을 갖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학교의 모습, 미래 교육의 길들을 상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혁신교육은 유행이 아닌 미래 교육을 향한 과정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복잡성 철학에서는 갈등과 위기를 병리 현상이 아닌 발전의 계기로 인식합니다.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습 공동체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참여할 만한 학습 공동체가 있는가? 학교에서 이것들을 만들어낸 적이 있는가? 개방과 나눔과 공유와 협업의 문화가 우리 학교 안에는 얼마나 있는가? 지금 학부모들의 요구는 우리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성의인 건데 이것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구현되고 있는 것. 교육청에서는 추상적인 구호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정책 철학을 입증해라는 거죠. 불필요한 관행과 지침은 앞으로 재검토해서 유지할 건지 수정할 건지 폐지할 건지를 따라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 중하위권 학생들이라든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화력을 좀 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교, 수업,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한 나의 대답, 우리 학교의 대답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김교신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에 교사로서 조화라는 글을 썼다가 해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료공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죠. 송기정 선수의 스승이셨는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병상에서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그 절박했던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이나 빵보다도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 누가 그들을 그렇게 불쌍한 무리로 만들었냐고 묻기 전에 이제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가 더 급한 문제로 되었습니다. 안이사, 나 함께 가서 일합시다. 취소할 때가 왔으나 일꾼이 없습니다. 꼭 갑시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지 못했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오산학교 개교식 연설이죠. 요는 이 자리에 7명의 학생밖에 없으나 이것이 차츰 자라나 70명 또는 700명에 이르도록 왕성한 날이 올 것이다. 일친협력하여 나라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부탁한다. 이효덕 선생님의 일기입니다. 62년도 일기인데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온갖 희망과 걱정과 슬픔을 안고 67명의 어린 생명들은 이 교실을 찾아올 것이다. 교사라는 위치가 새삼 두려워진다. 이렇게 괴로운 시대에 내가 참 어처구니없는 기계가 되어 어린 생명들을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때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된다. 두고두고 생각해보자.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세계에 파고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주특별시를 보니까 자율학교가 50% 수준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20% 정도이지 않습니까? 자율학교가 이러한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대안학교와 같은 상상나기보다 많이 작동되는 체제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선택 과목의 폭과 비중이 좀 늘어날 필요가 있고 수업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난다라고 하는 관점을 앞으로 우리가 깨야 된다. 돌봄 수요를 교육과정으로 흡수해야 되고요. 우리 학교 안에서의 거버넌스와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 평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과정 설명회도 제대로 해서 우리 학교의 문제점, 개선 방향이 뭔지를 구성원들과 함께 찾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유학기제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중3, 중1보다는 중3 시기로 이동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앞으로 이제 선거 연령 인하라든지 시민교육이 보다 많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와 실천과 헌신에 따른 교사 운동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 폐쇄적인 어떤 학교의 모델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에 대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단위 학교에서 원하는 교과목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자유발행제로 가야 되는 거고 교사별 평가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화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학교의 문화를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실리 소물린스키의 책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교육자이셨는데요. 이분의 책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개인의 특성이
셀 수 없이 다양하다고 확신한다. 누구든 창조자가 되어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 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이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빛나야 한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것처럼. 예,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빛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들을 이어받는 것. 예, 이것이 바로 미래교육의 핵심인 거고 혁신교육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던진 이런 화두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면서 우리 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학기에 다음 학기에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조그만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예, 오늘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